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AB온 코스닥 삼수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삼수나 하게 됐는지, 뭐 하는 회사인지, 이번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약할 만한 회사인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온은요. 코스닥 시장에 문을 두드린 게 이번이 세 번째예요. 2007년에 서울대 약학대학의 학내 벤처로 설립된 회사고요. 2014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NH스펙 8호하고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었는데 그때 미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진행하고 있는 임상의 진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이유였는데 그게 무슨 임상인지는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019년에 다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현재 어렵사리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AB온이 대체 뭐 하는 회사냐? 네, 바이오마커 기반의 혁신 항암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대요. 바이오마커가 뭘까요? 네, 약효의 유무를 알려주는 유전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환자 개개인에게 특정 약물을 주입했을 때 그 약이 해당 환자에게 약효가 있을지를 알려주는 유전자라는 뜻이죠. 신약을 개발할 때 바이오마커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면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마커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약물이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지 미리 알아보는 진단법을 동반 진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 동반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항암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반 진단을 접목하면요. 신약 개발 성공률이 3배까지 증가한다고 하고요. 개발 비용과 기간도 큰 폭으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AB온이 동방 진단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항암 신약 개발 업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경쟁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시는 것처럼 항암 치료 쪽에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개발 진도가 가장 빠르면서 또 임상 성공,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되는 것이 바로 ABN401입니다. 이게 뭐냐면 CMET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CMET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 치료 후보 물질입니다. CMET은요, 간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라는 건데, 우리가 의학 용어까지 다 파악할 필요는 없고요. 이 CMET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활성화되면 그때 폐암, 간암, 위암, 이런 주요 고형암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CMET의 활성화를 막는 방식으로 항암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현재 ABN401은 한국하고 호주에서 임상 1, 2A상 진행 중이고요. 지난 1월에는 또 미국 FDA로부터 임상 1 이상 계획을 승인받아서 올해 안으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CMET 억제제 이렇게 좋다고 하면 개발을 시도한 회사가 그동안 없었을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화이자, 존슨앤존슨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이미 CMET 억제제 개발에 참여했었는데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신장 독성이 유발됐다고 하고요. 전체 생존 기간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임상시험에 적합한 환자군을 못 찾았다고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AB온은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약효가 분명할 환자를 찾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장 독성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문제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AB온이 찾은 동반 진단의 바이오마커는 CMET 유전자가 증폭되면서 엑손 14번 결실이 있는 경우라고 해요. 이런 유전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환자들한테 ABN401의 약효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죠. 네, 이미 동물 모델에서 유효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CMET에서만 특이적으로 98%의 억제율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존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미 동물 모델에서 성과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회사의 기대 약물로 꼽히고 있는 거고요. 임상 이상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 이전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프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회색선 EGFR-TKI와 ABN401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암세포 크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다른 색깔의 선들보다 확실히 종양의 크기가 가장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BN401의 임상 결과만 좋다면 EGFR-TKI를 적용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기술 이전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겠죠. 네, 우선 여기까지 해서 회사의 기대주 CMET 억제제인 ABN401의 내용을 같이 봤고요. 다른 파이프라인 중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희귀질환 치료제 ABN101이 있어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고요.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ABN101은 인터페론 베타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인터페론은 인체의 단백질 중에 하나고요. 선천성 면역세포들을 활성화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항바이러스 활성 및 항암 효능을 지닙니다. 특히 인터페론 베타는 인터페론 중에서도 가장 활성이 높아서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발성 경화증뿐 아니라 항암제 그리고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까지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용으로까지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쁜 물성으로 인해서 생산이 까다롭고요. 대량 생산이 어렵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는 큰 단점이 있어요. 근데 ABN101이 이 단점들을 해결한 거예요. 인터페론 베타에다가 당쇠를 추가해서 생산성, 용해도, 안정성, 약동성을 개선했습니다. 당쇠가 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생산성을 무려 22배 가까이 향상시켜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산 수율도 약 80배 이상 향상시켰고요. 현재 비임상 독성 시험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문제가 없다면 유럽에서 일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두 개를 제외하고도 급성 방사능 증후군 치료제라든지 슈퍼 항원 감염증 백신이라든지 이런 다른 약물들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개발 중인 신약 중에서 아직은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 없으니까 매출은 잡히는 게 없겠네. 기술 이전 실적도 없고 실적 보나마나 아주 엉망이겠네 싶은데요. 보니까 매출액에 잡히는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2016년하고 2017년에는 CRO 사업, 임상시험 수탁, 그리고 의약품 도소매 사업부에서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두 사업부가 완전히 중단됐고요. 신약 개발에 현재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구 용역 매출에는요. CRO 사업부하고 약품 도소매 사업부의 매출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연구 용역 매출은 뭐냐면 회사가 정부의 과제를 몇 개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금액이 이렇게 매출로 좀 꾸준히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019년과 2020년에도 연구 용역 매출이 조금 잡혔죠? 이렇게 정부 과제를 통해서 받은 자금을 현재는 신약 개발하고 임상 진행에 모두 투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시면 신약 개발, 라이선스 아웃에 잡힌 매출이 또 있죠. 기술 이전에 벌써 성공한 게 미리 있다는 건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넨스드 바이오, 제노팜, 엑셀 세라퓨틱스의 어떤 조성물이라든지 약물 제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한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매출이 잡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연도별로 보시면요. 예상했던 대로 본격적으로 발생한 매출은 없는데 연구개발비 지출이 계속되다 보니까 적자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반기에 비해서 2021년 반기의 당기 순손실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게 다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하고 전환 우선주 평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잡혔거든요. 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잡히는 계정이에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하고 현재 주가의 차익만큼이 평가 손실로 계속해서 인식이 되거든요. 전환가액은 보통주로 전환할 때 이 가격으로 전환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아무튼 2020년 8월하고 11월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전환 가액을 보면 5,860원, 6,295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AB온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2만원 위에서도 거래가 됐었고 지난 금요일에는 19,000원대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그 차익만큼 잡힌 거죠. 전환우선주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전환우선주를 2019년에 발행한 게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발행가액보다 주가가 낮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전환우선주의 평가 손익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평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발행했을 때 발행가액은 6,310원이었는데 이후에 주가가 부진하면서 발행가액이 조정됐어요. 5,040원으로. 이 전환우선주를 받은 투자자들은요.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팔게 되면 차익을 엄청 남길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인수자의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있어요. 이번 공모의 대표 주관사죠. 당시에 총 취득 금액이 약 1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1년 이상이라서 의무 보유 기간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상장된 뒤에 이 주식을 보통주로 다 전환해서 팔아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전환가액이 5,040원으로 조정됐다고 했으니까 19,000원 현재 주가만 유지돼도 3배 이상을 버는 거네요. 미래에셋.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요. 전환사채 총 10억 원어치를 인수한 내역이 있고요.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의무 보유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금융 비용이 2021년에 급격히 잡히면서 순손실이 아주 확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 상태를 보셔도 엉망이죠.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예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죠. 적자가 계속되면서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계속돼서 그렇습니다. 유동 비율은 따로 기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서 써놓기는 했는데 업종 평균은 파악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재무 건전성은 형편이 없다는 거 대부분을 상장하려는 제약사들이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AB온도 심각하네요. 회사 측에 따르면 공모자금이 이번에 유입이 되고 전환우선주랑 전환사채가 상장 후에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 자본 잠식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써놓기는 했는데요. 현재 회사에 쌓여있는 결손금, 그러니까 누적된 적자가 이미 1,310억 원 정도예요. 이번 공모로 유입될 자금이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326억 원 정도고요. 전환사채는 총 128억 원 규모고요. 전환우선주는 총 90억 원 정도고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다 유입이 돼서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해도 당장에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빨리빨리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해줘야만 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쭉 한번 훑어봐주세요. 이제 공모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28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4,500원에서 17,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모 규모는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387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57만 주고요. 약 9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30일부터 31일, 환불은 9월 1일이고요. 상장일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 하나, 유진 세 군데예요.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고요.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사주에 배정한 내역은 없습니다. 공모 자금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기타 자금으로 쓸 계획인데 충북 오송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연구동을 신축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GMP 생산 시설까지도 같이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임상시험하고 연구개발비로 대부분의 비용이 다 사용될 예정이고요. 당연한 내용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이 회사의 조금 특이한 부분이 최대 주주가 펀드예요. ST캐피탈하고 스타셋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사모 펀드가 현재 지분 25.02%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신영기 대표이사는 15.68%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특수 관계인들의 지분까지 합쳐봐도 최대 주주의 지분율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상장 후에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펀드니까요. 어쨌든 보유 주식을 팔고 차익 실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와, 그래서
그렇게 팔아버리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의결권 공동 보유 약정을 체결했더라고요. 약정 기간 동안은 신영기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가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내용이고요. 약정 기간 안에 만약에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는 신영기 대표이사한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됩니다. 의결권 공동행사 기간에 보시면요. 상장일로부터 대부분 3년이고요. 7.9%에 해당하는 주식만 상장일로부터 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 1년 동안은 경영권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수 보시면 여기도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0.07%. 그 중에 또 기존 주주들의 비중이 45.13%예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주 현황을 찾아보니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주주 대비해서 소액 주주의 비율이 97.98%나 되더라고요. 소유 주식수로는 34.05%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ABO는 2021년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거거든요. 2021년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많다면 정말 다들 상장일에 엄청나게 팔아 제끼려고 달려들 것 같아요. 그 많은 기존 주주들이 상장일 바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살펴볼게요. 우선 비교 기업으로 유선양행, 종근당, 녹십자, 한독 이렇게 4개 회사를 선정했는데요. 다 완전 대형 제약사들이죠. ABO는 심지어 적자에다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데 말이죠. 이게 펄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 제외되면서 정작 재무 상태가 비슷한 기업들은 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제약 바이오주들의 공모가 산정은 고평가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4개 기업의 평균 펀은 28.6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텐데요. 2022년 추정 단기 순이익을 40% 할인율로 땡겨온 값을 활용했더라고요. 앞에서 봤던 CMET 억제제, 이 기대주가 2022년에 기술 이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그래서 2022년 실적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보통 20%에서 25%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잖아요. 40%는 정말 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할인을 해주기는 했네요. 아마 현재 불안정한 재무 상태, 또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이나 기술 이전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단기 순이익 178억 원을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익은 879원을 도출했고요. 879원에다가 적용 퍼 28.6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25,2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다가 할인율 또 42.5%에서 32.5%를 적용했더라고요. 2019년 이후에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이 39.2%에서 26.7%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 14,500원에서 17,000원이 계산된 겁니다. 앞에서 대형 제약사들과 비교해서 조금 탐탁치 않기는 한데 추정 순이익 40% 대폭 할인했고 주당 평가가액에 적용한 할인율도 꽤 높아서 조금 그나마 양심적으로 밸류에이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ABO는 사실 ABN401이 임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술 이전에 실패하게 된다면 폭망인 회사인 것 같아요. 현재 실적이나 재무구조 엉망인 거 같이 확인했고요. 그리고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서 유통 가능 물량이 엄청나다는 거, 기존 주주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이게 다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엠로의 상장 후 흐름 보셨죠? 네. 그래서 공모가를 다소 보수적으로 선정했다. 요게 그나마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공모가에 대한 기관의 반응도 무조건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수요 예측 결과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에 시초가를 결정하는 기준 가격이 공모가가 아니라 특정 공식에 따라서 따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요건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요. 그때 한번 대충이라도 계산해 볼게요. 우선 요 정도 오늘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한화, 유진
세계 증권사에서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미래에셋의 물량이 가장 많고요. 유진투자증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1,300주. 그래서 1일차 청약 건수랑 경쟁률 확인하시고 증권사 그때 결정해서 청약하는 게 좋겠죠. 청약 한도는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미래에셋은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모두 우대 등급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2억 9,75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겠네요. 공모가 상단 기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29일까지 개설을 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해도 1,000원이 붙는데 선불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유진투자증권은요. 온라인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우대 등급이 따로 없습니다. 계좌는 마찬가지로 29일까지 만드셔야 하고요. 네. 오늘도 영상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제발 간단히 핵심만 추려서 영상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직접 내용을 공부하다가 생기는 궁금증이나 질문들, 여러분들도 똑같이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까지도 담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제 스타일이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타임스탬프 적어드릴 테니까 넘겨서 필요한 부분들만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